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이겁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 왜 라인강 넘어 게르마니아는 끝내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 같은 업적을 원했을 텐데 그 꿈이 좌절됐단 말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좀 다른 시각이 보여요. 맞습니다. 보통 게르만족의 저항 아니면 로마의 군사적 패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바탕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게르마니아 땅 자체가 가진 어려움, 바로 보급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보급이요? 군대를 먹이고 움직이는 거 말이죠. 네, 이게 어쩌면 다른 모든 요인들을 더 힘들게 만든 그런 핵심적인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죠. 서기 9년에 있었던 토이토브루크 숲전투, 그 참패도 이 관점에서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게르만족의 저항부터 볼까요? 로마인들은 야만인 취급했지만 사실은 자기들 홈그라운드, 그 숲이랑 늪지대를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했잖아요. 네, 맞아요. 탁 트인 데서 싸우는 건 피하고 숨어서 치고 빨시고 매복하고 기습하고 이런 게릴라 전술로 로마군을 엄청 괴롭혔죠. 특히 로마군 물 좀 먹어본 아르미니우스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인물이 중요합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여러 부족을 딱 규합하면서 저항이 그냥 흩어진 싸움이 아니라 훨씬 조직적이고 또 로마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이 된 거죠.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저항이 왜 그렇게 효과적이었냐 하면 바로 로마군의 약점, 그 생명줄인 보급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에요. 아, 보급로. 네. 로마 군단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병력과 물자를 먹이고 입히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과 장비가 필요한데 이걸 길도 없는 게르마니아 숲속으로 옮기려면 행렬이 엄청 길어지겠네요. 느리고. 맞아요. 필연적으로 길고 느린 보급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게르만 전사들한테는 완전 맛집이었던 거죠. 아, 좋은 표적이군요. 네.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강한 로마 군단이라도 그냥 거기서 멈춰야 하니까요. 싸울 수가 없죠. 듣고 보니 게르마니아의 그 자연환경 자체가 로마군에게는 진짜 거대한 장벽이었겠어요. 울창한 원시림, 끝도 없는 늪지대, 겨울은 또 엄청 춥고. 네, 타키투스도 거칠고 우물한 땅이라고 썼잖아요. 지중해의 그 쾌적한 기후에 익숙했던 로마 병사들한테는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토이토브루크 전투 때처럼 비까지 엄청 쏟아지면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진흙탕에 발 빠지고 활 시위는 늘어지고 방패는 물 먹어서 천근만근이고. 전투력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최악의 환경입니다. 근데 로마는 원래 보급 시스템이 엄청 뛰어났잖아요. 도로 깔고 배로 실어 나르고. 그렇죠. 로마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병참 능력인데 그게 게르마니아에서는 거의 힘을 못 썼어요. 왜죠? 일단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었고요. 더 결정적인 건 현지 조달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아, 현지에서 식량을 구하는 거요? 네, 다른 정복지 예를 들어 갈리아나 히스파니아는 그래도 농사도 짓고 인구도 좀 있어서 거기서 뺏거나 사거나 해서 군량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 게르마니아는 인구 밀도도 낮고 농업 생산량도 너무 적었어요. 도나 다리 속주에서 가져와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위험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육상 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인강 같은 큰 강에서 멀어져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보급선은 그냥 쭉 늘어져서 너무 취약해졌고요. 그 모든 문제가 진짜 한순간에 터진 게 바로 토이토브루크 숲전투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르미니우스의 계략에 빠진 바로스 총독이 이끌던 3개 군단.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좁고 질척한 숲길로 들어갔다가 매복에 걸려서 그냥 전멸해버렸죠. 2만 명이요. 자료들 보면 그때 행군 대열이 15km 이상 길게 늘어져 있어서 부대끼리 서로 돕지도 못했고 보급 마차까지 뒤섞여서 완전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폭우까지 쏟아졌으니. 네,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죠.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바로스, 내 군단을 돌려다오 하고 외쳤다는 그 절규가 당시 로마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줍니다. 그 참패 이후로는 로마도 좀 생각이 달라졌겠네요. 네, 이 사건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고 게르마니아 정복이라는 사업 자체에 가성비를 냉정하게 따져보게 만든 거죠. 물론 이후에 게르마니쿠스가 복수전을 벌여서 몇 번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결국 영구적인 점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군요. 그렇죠. 오히려 폭풍 때문에 함대를 잇는 등 그 과정에서 보급의 어려움과 막대한 손실만 다시 확인했을 뿐이에요. 게르마니아라는 땅이 얻을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정복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특히 그 보급 비용이 너무 컸던 거죠.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더 나아가지 않고 라인강이랑 도나우강을 국경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기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를 이용해서 보급을 하기가 훨씬 쉬웠다는 점이에요. 아, 수운. 네. 결국 게르마니아 내륙 깊숙한 곳은 군수 지원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도 이 물류와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야망이 보급선 앞에서 멈춰선 거네요. 그렇죠. 로마의 야망을 가로막은 건 어떻게 보면 게르마니아의 그 숲과 늪, 그리고 보급의 한계였던 셈입니다. 결국 로마가 게르마니아를 정복하지 못한 건 단순히 군사력이 부족해서라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혹독한 자연 환경과 거기서 비롯된 정말 극복하기 힘든 보급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게르만족의 그 끈질기고 영리한 저항은 바로 이 로마의 약점, 즉 환경과 보급의 문제를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었고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로마 권력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로마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게르마니아를 완전히 정복해서 로마화하는데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유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